무더위가 지나서 한결 우리들의 마음도 가벼워진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주제로 하는 포럼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상회담 직후 무난한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와는 달리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많은 직원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공권력에 의해 체포 구금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 방문길에 CSIS 연설에서 한미 경중 노선을 포기할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지켜질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우리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비롯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주둔기 분담,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 등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동맹 현안은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그런 걱정을 일부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성원 박사님과 홍성표 박사님, 그리고 박원곤 박사님과 아직 참석 안 하셨지만 이성원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김열수 박사님의 리드하에 유익한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 시간에 이곳 위례까지 오셔서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세미나 주제는 한미동맹하고 지금 핫 이슈죠. 동맹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여, 두세 달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여 사이에 우리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상회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성훈 박사님이 발표를 좀 하시고 우리 홍성표 교수가 아마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바로 한미동맹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미국 물론 국무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만나서 합의했고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끼리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반대 것뿐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양보만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근 교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박원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성훈 박사가 아마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30분, 10분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30분, 10분보다는 20분, 10분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맥시멈 2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시고요. 토론은 7분 내외면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10분 정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물어보실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플로에 개방을 해서 플로에 질문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집을 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차가 좀 잘못되기도 했고 사이테이션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 발표자께서 너그럽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전수훈 박사님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15일 날 그 밀러 정상회담에서부터 그 국경절, 그 전승절 행사까지를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막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사후의 어떤 그 여파들이 작용되면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그럴 시간적 계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상황 설명을 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꼭 잡아야 될 포인트들, 제가 하는 포인트들을 일부 해석, 일부는 문제제기 이런 식으로 따지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특히 이제 군사 안보적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박홍원 교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남북 관계, 통일 문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출범한 시간이 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정책이 나온 것도 이제 이게 그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해서 그것도 이제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을 그래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누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결심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것도 또 해석과 어떤 그 하기도 좀 이릅니다. 지금은 100일밖에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그 가깝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붙이지 않고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 그 기회를 갖고자 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예측과 이제 설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8월 15일 날 그 밀러 정상회담 알래스카에서 열린 거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처음 열렸죠. 그리고 트럼프의 말로는 푸틴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났다 이 얘기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변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최소한 휴전까지는 한다, 시즈파이어까지는 한다고 하다가 또 만나고 나서는 시즈파이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평화협정으로 간다. 응?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젤렌스키하고 유럽 정상도 불러가서 뭐 근사하게 회의한 다음에는 또 유럽 안전보장 한다고 얘기해서 아 미군이 그래도 근처까지는 가나보다 뭐 공중 지원은 되나보다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고 뭐 미군은 뭐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발 빼고 이렇게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정전도 되지가 않았고 푸틴은 계속 지금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밀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은 우리 서방 쪽에서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푸틴의 입지만 더 강화시켜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가 이제 이게 쉽게 자기 생각대로 뭐 대선 기간 중에는 하루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좌절감도 있고 또 실망감도 있고 흥미도 잃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푸틴은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제재는 하겠다는데, 제재도 뭐 경제 제재를 지금 유럽 쪽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먼저 오일 안 사면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좀 특히 서유럽 러시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서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미적지근하게 지금 트럼프가 대응하고 있어서 이거는 현재 그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유럽 상황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 오히려 더 지금 그 푸틴이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드론까지 날리면서 뭐 과감하게 이게 찔러보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혀 이 미러 정상회담이 지금 불안의 정전은 물론이고 유럽 안보에 기여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제일 먼저 미국 가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미국을 안 가고 일본을 먼저 갔다는 데에서 이제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지금 국교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한일. 그런 해에 그 취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거는 또 미국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고 그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일본 언론들이, 일본 국민 여론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호의적인 언론 커버가 많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좀 성공적이었고, 또 미국 쪽에서도 루비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일본을 먼저 한 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좀 바람직했다라고 환영의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일 그 정상회담하고 나서 공동 발표문 만들어진 게 17년 만이랍니다. 그게 몰랐는데 뭐 원칙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런 공동 발표문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다 한미 정상회담 그 관심 있게 보시면서 처음에 깜짝 놀라셨죠? 트럼프가 그 트위터를 X를 날리면서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일단 봉합을 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석상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납득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해서 문제는 이제 없이 넘어갔죠.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전체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지금 그 8월 26일 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매우 잘했다 37.6, 잘한 편이다 15.5 해서 53%가 잘했다는 의견이고 우리 국민 여론, 잘 못했다는 의견은 이제 한 40% 정도 되는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하면서 올 2월달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났던 그 장면들을 많이 그 연상하면서 우려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 면전에서 국제에 공개적으로 면박당하는 건 아니냐. 또 그게 과거에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응? 김대중 대통령 이제 중반에 미국의 그 부시 43대 부시가 출범해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옆에다 두고서 부시가 디스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 했을 때도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번처럼 공개 석상회담 30분 있었는데 트럼프가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그것도 한미 관계에 관련 없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뭘 좀 할 얘기 좀 하려니까 이 사람 얘기랑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하면 통역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머쓱한 그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또 세 번째로 이런 게 좀 나오면 좀 곤란할 텐데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키게끔 여러분들 어찌됐든 정상회담 과정에서 또 이후에 그 멘트로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하다라는 멘트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도 또 미국 언론들도 얘기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보 문제건 경제 문제건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이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교훈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릅니다. 뭐 정상회담 끝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8월 25일 날 했으니까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지금 그 경제 관세 문제에서 나온 것은 합의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디테일에서 발목 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될지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고, 또 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이게 이행이 되면은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기내 간담회를 상당히 길게 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견해를 이제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표출을 하고 이제 언론이 받아가지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주의자라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현실주의자다. 여기에 대한 호불호, 긍정, 부정의 평가는 각자가 국민 개개인이 하시게 되지만 적어도 상당히 이념주의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외 여건, 또 대북 여건, 대내 여건 모두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2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국민 전체적인 것과 상황을 보는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 중요하고 한미 협력한다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완전히 이격되는 건 아니다. 네?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다.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중국 보는 지금 견해가 크게 2개 갈려요. 완전한 대중 견제와 디커플링이라는 하는 그 견해가 있고, 이거 그래도 좀 중국과 같이 해나갈 거는 해나가야 되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같은 보수에서도. 트럼프는 좀 후자 쪽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국을 보는 문제가 관점이 트럼프하고 좀 비슷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안미 경중은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다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중 관계를 잘 이웃으로서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 내 평가가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을, 이건 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셨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일 정책은 투트랙이다. 역사적인 역사 문제 같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두고 서로 이제 협력해 나갈 거는 협력해 나가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건 옛날에 중국이 얘기했던 구전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점 있는 것은 놔두고 같은 그 공개적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상회담 전에 그 유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했지만 비핵화 그대로 한다. 비핵화 하는데 동결이든 중단이든 일단은 스톱시키고, 그다음에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완전히 비핵화, 이제 완전 핵폐기로 한다. 3단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핵 위협은 그대로,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이제 이쪽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할 바를 하고 일방적으로라도 노력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입장 하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가지고 나온 이제 얻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한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트럼프,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이렇게 공식이 성립했어요.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를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역할을 주문했죠.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긴장만 고조시킬 수 없으니까 끌어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안 되니까 트럼프라도 좀 나서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또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주문을 했죠.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력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북한과 미국은, 트럼프는 주인공,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조력자, 이런 역할 분담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재명, 적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이렇게 어프로치한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어프로치였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부에서는 이제 피스메이커를 얘기하면은 일부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과거 이제 저희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대북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그 인사의 책 제목이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저는 그걸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연상하면서 과거 이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그 소위 햇볕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여러분 그 트럼프가 그 백악관에서 정상들 만날 때 뒤에 그 초상화들 많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그중에 뭐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외교 안보 문제는 레이건을 벤치마킹하려는 그 성향이 강합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대서 강경 정책을 펴다가 2기 때 대북 그 대소련 화해 정책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군사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아버지 부시 때 냉경이 종식되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레이건을 생각하면서 피스메이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화두를 던져서 트럼프의 어텐션을 상당히 받은 게 맞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일기 때 전쟁 안 했다는 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평화 분쟁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평화 합의를 끌어내고 있잖아요. 사실이. 그런 걸 본인의 상당히 그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그 평화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민간이 많이 살상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자기의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라는 이 담론을 가지고 트럼프의 접근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어차피 이 상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은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안미경쟁 노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왕이 부장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그 신화통신 등등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한국 경고성, 심지어 그 일개 신문에서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성, 노골적인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고 격앙되는 그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쪽에 악화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이제 이 정부의 숙제로 남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전선적 계획이 이제 북러 정상회담하고 그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조금 이 북러 정상회담은 일단 그 북한까지 껴서 지금 전승절에서 북중러가 이제 시진핑 오른쪽에 그 푸틴 왼쪽에 좌정은 푸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 나라가 전부 다 핵보유국입니다, 여러분. 핵 트리오가 세계의 무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추가 제재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김정은이 침차액 쓰면서 추가 제재 중국, 러시아 동참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 상황이 그대로 갑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이게 갈 거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전승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훈이다, 레슨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이제 동맹과 적대세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관세 등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푸시를 하는 바람에 사실 과거에 이제 미국과 가깝게 지냈던 동맹국들도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하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지금 어수선한 상황 아닙니까? 유럽도 지금 뭐 관세 협상 타결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다 앙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대는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의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된 한국,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일반 정서와도 맞지가 않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 90%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라는 정부를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 열의 9은 안 믿게 될 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기반도 상당히 약한 정책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건 가능하다. 동결을 할 것이고, 이미 대선 기간 중에서부터 미국에서는 계속 동결 얘기가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9은 북한 핵 포기 안 믿습니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되고 일부 군축도 가능한 북미 핵 군축 회담은 반드시 열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그 얘기는 뭐냐? 북은 핵을 손에 쥐게 된다. 미국은 아마 대륙간 ICBM만 없으면 됩니다. SLBM하고. 그러면 이쪽 거는 이쪽으로 그냥 밀어놓고 이렇게 타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즘 어떤 분들은 북한 핵이 있어도 우리가 첨단 재래식 또 AI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은 여러분 혁명입니다. 혁명.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거쳐서 그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런 그 굵직굵직한 혁명의 사건이 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그 제일 작은 전술핵 화산 31호 10킬로톤 조그만 거 김정은이 한번 보여준 거 있죠? 노동신문에. 그거 한 발 당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무 4, 5가 1250발이 있어야 됩니다. 8톤짜리가 1250발이 있어야지 10,000톤, 10킬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은 그 가공할 파괴력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공할 파괴력을 어떻게 첨단 재래식 전력과 AI로다가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우리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북 통일 정책도 참고하시게끔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 가지고 올 때 신호등이 몇 번 걸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와가지고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홍승표 박사님 토론 먼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성훈 박사님 발표하신 그 내용은 이 분야를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아주 깊고 또 상당히 보편적으로 그 상황을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첫째는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 중국이 정말 대한민국을 잠식해 버리려고 그런 기세로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정부가 알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 상층부와 거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밀려오는 중국인들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요즘 대림동에 가보면 대림동의 그 거리 시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을 대응해 온 걸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인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게 3,500억 불 플러스 1,500억 불의 투자를 미국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기호에 맞게 그 돈을 운용을 하겠다 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하면서 돈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 캐릭터가 unpredictable하고 또 상당히 아메리카 퍼스트에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정책을 거침없이 구사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을 푸틴과 하면서 눈꼽만큼도 양보한 게 없습니다. 또 그동안의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 뭐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내심으로는 생각하면서 해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관세나 투자액 때문에 틀어질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뭐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도 손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 초기에 후려치기로 나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리저너블하게 타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성훈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이제 크리틱을 뭐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질문 한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에 보면 한러 수교 이후 전통적으로 한국을 지지해온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계기로 친북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우리 외교의 뼈아픈 실책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에 저는 러시아가 북한보다 한국에 더 친한 정책을 폈다 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유엔에서의 표대결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지지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된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조금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러가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하고 시비 별로 안 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이 기존 사실로 가더라도 NPT에 의해서 NPT 조약 국가들은 그것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영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북중러 북방 삼각과 한미일 남방 삼각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관계, 남북 삼각관계의 그 대결 구도는 지난 80년 이상 냉전기 동안 유지되어 온 그런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결 구도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성훈 박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박원근 교수님한테로 넘어가기 전에 전성훈 박사님이 북한 문제 원래 전문가시고 이쪽으로 뭐 인생을 다 걸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 핵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피스메이커로서 트럼프가 나가서 만약 회담을 한다면 북한이 나올 거잖아요. 그 나오는데 그냥 나오겠냐고요. 그 반대급부가 도대체 뭘까?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2023년도 12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 내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김여정이가 우리 한국을 향한 대남 담화를 두 번을 최근에 발표를 하고 한 번은 거기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성 직원들한테 훈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까지 합하면 총 3번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바꿀 만한 위인이 못 된다. 그 말의 뜻이 뭘까? 그 말의 뜻이 결국은 한국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성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야 우리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 우리 정춘일 선배님도 여기 계시는데 95년에 입사해서 한미동맹연구자로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연히 한미동맹의 대상이 되는 북한도 같이 보게 됐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여기 뭐 저보다 훨씬 더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올해가 딱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네, 이 30년 되는 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맹의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변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구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간 썼던 글들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안 보시는데 제가 유튜브도 하나 합니다. 네, 유튜브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그 연구원에서 있는 제가 거기 북한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2년 전에 박 교수 유튜브를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뭐 트럼프가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했지만 지도 교수가 하라고 하면 해야 돼서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돼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입니다. 예,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치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쪽 얘기를 그간 해왔었는데요. 올 한 해에 들어서는 거의 미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스태프들이랑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북한과 세계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농담을 할 정도인데요. 늘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하는 연구의 범위를 보면 보통 북한이 6에서 7, 미국이 3에서 4 정도 되는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등장하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워낙 투명하지 않고 북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해서는 트럼프를 이해하고 트럼프를 해석하는 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계속 보고 있고 아무도 안 본다고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도 트럼프가 도대체 저는 이제 안보와 국방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걸 좀 풀어서 썼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큰 틀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33페이지에 보시면 트럼프의 거창하게 제가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쭉 해서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걸 적었느냐면 미국 연구자들과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적지 않은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에서 각자가 트럼프가 가져오고 있는 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정 박사님도 와 계신데 세종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5번째 발제였는데 앞에 4명의 미국 연구자들이 다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하는 해석도 또 달랐습니다. 5번째 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냐면 이쯤 되면 우리가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야겠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앞에서 제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한 내용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해석을 적어놓은 겁니다. 한 7개 정도로 다른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끌어가는 이 세계는 도대체 무슨 세계인지에 대해서 이 국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검승부가 시작이 됐다. 과연 국제 정치 연구자들 사이에 누가 현재의 트럼프를 제대로 해석하고 또 세계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려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 누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예상했느냐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한 7가지를 했는데 뭐 이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36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강대국 간 담합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너무 잘 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이들 국가는 적성국이겠자 경쟁국이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그들 국가와의 지도자 관계는 또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19세기의 유럽에서 보여주었던 일종의 유럽 협력 체제,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Concert of Europe, 그 당시에 4개국, 5개국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약소국들은 거기를 따르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주장이 요즘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셨던 지난 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놓고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연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의 푸틴만 만나는 그런 모습들 또 시진핑에 대해서도 중국은 견제하겠다 하면서 시진핑과의 관계는 좋다. 심지어는 지난 8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 보고 같이 중국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트럼프가 이 강대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그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적성국이고 경쟁국이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정책의 기조는 뭐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미국은 세계 강찰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잘들 아시겠지만 오바마가 말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 미셸 오바마는 말이 더 화려하죠. 제가 이제 챗GPT를 AI를 많이 쓰는데 가끔 연설문 같은 거 쓸 때 오바마 스타일로 써줘 하면 기가 막히게 화려한 그런 연설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말이 많이 앞서서 우리가 오바마의 별명 중에 하나가 햄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예 하지 말자. 이제 그게 오바마의 대외 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하는 대신에 아주 멋진 말을 만들어 놉니다. 영어로 lead from behin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의 역할을. 그러니까 뒤에서 끌어간다.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이른바 형용 모순이 됩니다. 뒤에서 끌어갈 수가 없죠. 뒤에서는 밀거나 앞에서 끌어야 되는데 제가 그 표현이 나왔을 때 결국 미국이 앞으로 별로 할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구나 했는데 제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현재의 미국의 모습이고 이것은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차원 둘 다 매우 달라졌다. 그래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미국은 굉장히 다른 일이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 달 전에 김태우 저희 원장님이 제 카이다스 하시 선배시기도 하고 여전히 존경하는 그 연구자 선배 연구자시기도 한데 전화를 한번 저한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저도 그렇고 제가 김태우 원장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나 김태우 원장님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진짜 동맹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랑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연구자들 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38페이지부터 정리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트럼프가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동맹 현대화, 동맹 변환을 그냥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이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그간 45년 이후부터 끌어왔는데 그 질서 두 개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재편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요.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표현으로 트럼프가 현재 하고 있는 대외 정책, 경제 안보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뜨겁게 만들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고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입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이만큼 동맹을 하면서 안보와 평화를 번영해온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42페이지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맹 현대화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맹을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사실 2001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을 했고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서 GPR이라고 해서 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냉전 때 북박이형 그런 그 군주든 그 구조를 대비태세를 바꾸겠다라는 의도였고요. 거기에 사실 핵심 대상이 두 곳이었는데 하나가 독일이었고 또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북박이형을 바꿔서 신속 기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대비태세를 바꾸겠다라는 게 2001년 미국이 공식화했던 대비태세의 변환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후에 바로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20년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요. 이것이 다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비슷한 전 세계 대비태세를 검토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전 세계 미국이 대비태세를 바꾸는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조금 더 자신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만 비용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형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을 매우 중요한 위협으로 상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를 관통하고 아마도 향후 일부에서는 100년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진화한 그런 경쟁은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국을 기준 위협, 이걸 영어로 페이싱
threat이라고 쓰는데 이걸 근거 위협으로 써야 될지 기준 위협으로 써야 될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기준 위협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국방 전략, 국방 정책, 전력 구조, 심지어는 훈련까지를 다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주적으로 놓고 그것이 기준 위협이 되겠죠. 그렇게 대비하는 것처럼 이미 트럼프 일기 이전, 트럼프 일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기준 위협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그것이 좀 더 강화돼서요. 얼마 전에 3월 말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국방 전략 잠정 지침이라는 것, 아마 8월 말까지 국방 전략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워싱턴에서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공개 버전이 이번 달 안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미 상당 부분 얘기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한 기준 위협이 아니라 유일한, 영어로 onl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전이 된다. 그것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분쟁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동과 한반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바 동시승리 전략이라든지 윈윈하는 두 군데의 전장에 대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고 이제는 중국에 대한 모든 것의 대비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맹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전과도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책 차관,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미국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잘 조정해서 설명하고 할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너무 많아서 뛰어난 전략가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들을 다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는 국방 쪽에는 엘브리지 콜비고요. 경제 쪽에는 앞에 제가 적어놓은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불리는 사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연준 이사로 지금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나마 정리된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정리된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정신세계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좀 정리된 사람 얘기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준 위협으로 중국을 얘기를 하니까 동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4페이지에 제가 동맹국의 역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이 콜비가 한 얘기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동아시아의 동맹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강화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이라고 아니면 최대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명한 작전계획 5022, 저는 민간인 신분이고 제가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미가 서명한 작전계획 5022에 따르면 여전히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미국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 국방부나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작전 계획도 바뀔 것이고 50만이 넘는 미중은 어차피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한국이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정책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당연히 변경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위협을 중국으로 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부분이 움직일 것이다. 제이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2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은 이제 더는 북한 위협에 대한 단일 대비가 아니다. 사실상 중국 대비다. 제가 알기로는 라케메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기존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이 아닌 북한 위협의 단일 대비다라고 얘기했는데 브런슨 사령관은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 뭐 또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해보면 지금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은 어차피 중국 견제에 적절한 전력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대비를 위한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고 변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갈 것은 또 역시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돼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죠. 뭐 다들 많이들 이 지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 규모의 해외 지상군 기지다. 이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만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 1000km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캠프 험프리스는 베이징의 턱을 노리는 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이쪽에서 투사하면 우리 그 주한미군의 공군기 같은 경우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 작전 반경 안에 베이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여를 안 받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명백히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한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 갖다 놓은 것 같고도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보복을 했는데 중국을 사거리로 하는 주한미군이 미사일을 여기에 배치한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 위기죠.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올해 이번 9월달에 키마에 나온 키마에서 제가 적은 그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좀 대만 해협에 과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들을 좀 쭉 봤습니다. 아마도 그냥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장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투사되거나 역할을 할 것은 저는 매우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CSIS가 2년 전에 뭐 주한미군 미 공군 7공군을 뒤로 그 가네다 기지로 빼서 뭐 간다 그랬는데 제가 사석에서 그거는 완전히 소설이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요. 주한미군의 기지의 의미라는 것은 대만 해협의 위기가 정말 본격화돼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각오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대만 해협의 위기가 훨씬 더 강화가 돼서 북부 함대, 칭타오나 나레인에 있는 중국의 북부 함대가 지원 세력으로 내려올 때 이 서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미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서해를 통과할 때 그것을 공격할 수 있겠죠.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F-15E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이미 ATACMS 같은 경우에는 지대함 300km 사거리로 개량형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의 공격은 가능한데 이것도 과연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미래 연합사 체제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래 연합사라는 것이 한국군 4성 연합사 사령관 또 미국 4성 연합사 부사령관인데 이미 그것도 제가 카이다 있을 때 뭐 여러 차례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합참 국방부랑 다 상의를 했습니다. 밑에 지휘 체제에 밑에 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미국이 수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병렬 체제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워싱턴에 회자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지상군으로서 전시의 50만 대군을 지휘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해공군으로 대만 해협이나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바뀐다면 여기에 지상군, 육군 4성 장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3성 장군 정도로 내려가고 오히려 주일 미군 장군을 유엔사 사령관과 겸직을 시키는 4성 장군으로 한다. 이 얘기가 워싱턴에서 직접 들었는데 이거는 좀 저는 간담이 서늘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방어선에 한국은 빠지고 일본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에 물론 군사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큰 한국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도 미국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거의 결론처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국 정부의 선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험프리스가 그만큼 좋은 위치에 중국을 견제할 만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위치,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작전 계획을 보면 구태여 한국을 최전선으로 안 두더라도 일본을 그 파라미터, 그 방어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견제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가능하고 대만의 위기는 사실은 일본 쪽이 훨씬 더 난사군도에만 미사일이 있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 작전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이 한미 동맹을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50만 넘는 대군에 가장 잘 무장이 된 세계 5위 안에 드는 강군인데 그 한미 동맹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말씀드린 중국 견제라든지 주한미군의 변화,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전략적 유연성,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주한미군이 뭐 이런 데 투사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미군은 철수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더 이상 뭐 미국과의 협의의 대상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미국과 같이 가느냐, 어느 정도에서 동의하느냐, 그것이 미국이 한국한테 결국 최종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한 가지 제가 또 걱정되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5월 말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그 샹그릴라 안보회담에서 36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이 딱 한 번 34분에 나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와 함께 선박 무슨 그 요즘 많이 나오는 MRO라는 표현도 안 나오고 선박 수리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요. 일본과 필리핀과 호주와 심지어는 인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현재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어떤 앞으로의 협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거기에서 얘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이 같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인가 한국한테 공을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새로 시작한 정부가 정말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카이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늘 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하나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견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움직인다는 것. 저는 이거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고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모여서 이제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미국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대만의 해협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한국, 미국이 일본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해갖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흔히들 동맹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연루나 방기의 위협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엄청나게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 정도의 안비 경중은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그냥 개인 연구자로서 이 방향이 한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동맹 변환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성훈 박사님,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아마 발표하면 이것도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분이니까 7분에서 하여간 10분 내로 7분 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 결정적인 것만 몇 개 딱 잡아서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여기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오늘 대선배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한편 또 성덕제 들어가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또 최고 전문가이시고 제가 딱히 하기 못할 거는 없고요. 또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론적으로 뭐 그렇게 논평할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한 질문
드리고 평소에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들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동맹 현대화 요구가 우리에게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국익과 동맹 신뢰 강화 이 분야에서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 의제들이 박 교수님께서 한 4개 정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 그룹형이 좀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담금, 그 다음에 국방비 정액,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 훈련 비용, 이런 비용 분담에 대한 미시적인 조정 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미 동맹의 그러한 역할 확대와 같은 거시적인 제도적 요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비용 분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적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적인 합의적인 영역이 저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합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다만 동맹의 성격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역할 변화, 이 분야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리젝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타협과 조절의 영역에 둬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그것을 미국과 계속적으로 타협해서 컴프로마이징 해가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래서 좀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맹 현대화 요구가 우리에게는 도전이겠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도전적인 요소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또 우리 기회적인 요인으로 살 필요가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제약적인 요소만, 인식적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기회적으로 못 살리다 보면은 국익이 오히려 더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전 요인을 한다면은 안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든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에 훼손이 된다든지 한 부분이 분명히 도전 과정이겠죠.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그 기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AI라든지 사이버 우주와 같은 첨단 기술 동맹으로서의 동맹이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대 지역에서의 우리 외교적 위상 확보라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국방비 정액에 의한 우리의 국방력 확대, 그거는 저는 기회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너무 우리가 도전적인 제약 요소에만 갇히지 말자. 이런 기회적인 요소도 있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요. 물론 지금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부각되고 있지만은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누구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용어 자체가 동맹 현대화라는 보다는 동맹 재조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길게는 그 노무현 정부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GPR에 의한 동맹의 재조정 요구, 그때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그때 구두적인 합의가 했지만은 그때 2006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GPR 동맹 재조정 요구에 의해서 그 노무현 정부가 채택한 전략이 바로 그 협력적 다주국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전략이 부재가 됐고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터를 이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부족해가 전략 대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들이 크게 효과는 보지는 못했죠. 이명박 정부 때는 전략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아주 야심차게 우리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북핵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더더욱 미국의 동맹 전략에 우리가 종속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도 일각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그 자체도 좀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기존의 그러한 역대 정부에서 나타나는 동맹 재조정 요구에 대한 그 교훈들을 좀 반면 조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훈 중에 가장 큰 중점은 그건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동맹의 이익이 동시되는 오류가 분명히 또 그런 부분, 그런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좀 보자. 그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우리가 무조건 양보만으로 막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관세 협상이고 3,500억 불 투자에 대한 미국의 분복이겠죠. 우리 동맹 현대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용, 그걸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꼼꼼한 우리 협상 전력을 좀 더 촘촘하게 좀 구성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비합리적인 행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버레이드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에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참모들과의 그런 이익에 대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지 통상 이런 경제적인 이익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국무부, 국방부 관료들은 어느 정도의 동맹 현대화에 또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틈새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한 가지 제가 협상 전략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상 즉 경제와 안보를 결합해서 협상해가는 추세가 우리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거든요. 지금 거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칭 이 모델을 칩셋 10스 모델로 제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과 조선업을 대표하는 10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발굴해야 될 협상 전략이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레버리지, 우리의 역량, 또 미국이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요청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레버리지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원자력 SMR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조선에 마스가가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항공 MRO에 있어서는 저는 RSF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Regional Supporting Framework.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런 미국이 원전 공군이지 않습니까? 항공력 자체가. 그렇다면은 세계 각국에 아니면 인대 지역에 수리를 할 수 있는 MRO 거점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지금 미약한 상태거든요. 오죽하면은 미국의 원칙이 그래요. 미국의 항공 엔진 수리라든지 부품 조치는 다 미국 본토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그 원칙을 깨고 우리의 정부에 요청을 했죠. 항공 엔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 시누커 헬기 엔진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우리가 수송기라든지 항공기 전투기라든지 여러모로 그런 대규모의 그런 항공창 MRO 거점을 우리 한국에 유치한다 그러면 그것이 마스거와 같은 그런 하나의 레버리지로 또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토론자 그래서 의무상 우리 박 교수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 한미동맹의 현대화 및 쟁점 과제 대응 방향이라는 그 페이퍼가 어제 나왔습니다. 우리 INSS에서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가장 제가 다른 것은 4가지 의제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해결이 가능하겠는데요.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대만 해협 때 물론 제약적 유연성이야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여전히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가? 만약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가 평소에 계속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박 교수님께는 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적어오기는 한 4가지 적어왔는데 그거 뭐 다음에는 플로에 계신 분들 질문을 못 하시기 때문에 2가지만 저는 우리 박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거의 뭐 미국이 우리 한국에 요구하는 것만 위주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훈 박사는 여기서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군만의 현대화냐? 그러면 미국과 주한미군의 현대화는 빠지느냐? 미국이 지금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하자고 우리가 미국한테 그러면은 뭘 요구해야 될지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만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2번째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1월달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부 장관하고 합의한 건데 그 합의한 내용이 이것 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장이 2개 있거든요. 한국 입장은 뭐냐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략적 유연성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그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다음에 이라크전에서 오래만 하더라도 이미 중동 지역에 패트리어트 3 보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 속에 지금 원래 2006년도 1월 달에 합의했던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에 한국이 개입하는 없을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로 너희들이 개입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전소훈 박사님 우선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박 교수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플로어에 넘기겠습니다. 4가지 이제 사려 깊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의 그 한러 수교에 우리 관련된 문제들. 사실 그 이제 지난 정부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굉장히 그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련 이후에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죠. 러시아는 특히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보다도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랬고 가장 안심이 되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푸틴이 그 모스크바에서 있는 그 국제회의 말다이 회의 같은 데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러시아 군이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좀 잡아가지고 섬세하게 한러 관계를 관리했다면 북러 군사 동맹 사태는 막을 수 있을지 않았을까? 러시아가 좀 더 좀 신중하게 북한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는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상황에서 볼 때 북러 동맹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2번째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그래도 NPT 회원국인데 허용하겠느냐. 여러분 그 인도가 98년도 5월 중순에 5번 핵실험했어요. 74년도에 한 번 했고 파키스탄이 그 같은 해 5월 하순에 6번 핵실험해가지고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왔어요. 파키스탄 경제도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남았잖아요. 인도는 미국이 살려줬죠.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파키스탄은 또 역시 미국이 살려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키스탄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NPT상의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국가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죠. 시비 걸지 않죠. 이게 핵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다 하는 거. 북중러 삼각동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 나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가느냐. 셋 다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세 나라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균열이 올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북한은 과연 그럼 북미에 대해서 뭘 기대하느냐? 첫째는 일단 핵 보유 상황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겠죠. 사실상 핵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제재는 대부분 해소가 되겠죠. 인도 파키스탄처럼. 그런데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돼서 수교도 가능하죠. 그러면 수교가 되는 상황이라면 미군이 북한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상황은 이제 지금 자꾸 하셨는데 홍성태 장군님이 간혹 하시던 말씀이에요. 92년도 초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튼 게 92년도 1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공간에서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 외교관 직접 대면 접촉도 못했었습니다. 그때 뉴욕으로 김용순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당 국제부장. 아놀드 켄터는 정부장관 만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용순이 한 얘기가 이거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홍 장관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핵의 파괴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리적 파괴력을 말씀드렸는데 핵은 엄청난 외교 전략적 파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 네,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 대만 해협에서 한국이 원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또 미국이 원하는 것. 일단은 지리적으로 대만 해협까지의 움직임이 우리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만 해협 위기가 되면 당연히 주1 미군이 그리고 자위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미국이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한국한테 요청해 올 수 있는 것은 지원이겠죠. 로지스틱 서포트 정도가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지지와 지원에 관한 성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의 위기 단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예를 들어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것 이제 그런 식의 성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심각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이것은 북부 장구, 중국의 북부 장구가 담당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만약 대만 해협 위기가 더 증폭되면 북부 장구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전력들이 투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를 통과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과연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과 비용과 책임을 얘기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것은 아마 현 정부가 생각하는 임기 내 전자권 전환과는 좀 목표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이 과정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감시 정찰 능력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북한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제공받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확장 억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래전으로 우리가 북한이랑 싸운다면 저는 우리 확실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갖고 있는 아까 전성훈 원장님도 얘기한 그런 북한 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단독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간의 확장 억제를 확실히 제도화하는 2023년 4월 달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 이후에 NCG가 구성돼서 해왔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 책임을 지는 대신에 기존에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핵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것이 돼야만 확실한 제도화된 확장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대만 해협 개입을
요구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단일 위협이 아니다라기 그는 이미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이비어 브론슨이 육군이지 않습니까? 그게 워싱턴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 사령관 사성장군으로서 위치가 흔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워싱턴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동맹을 변환하고 그리고 지상군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되는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육군과 지상군의 중요성이 훨씬 필요하다. 중국 견제에도 지상군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변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서태평양 쪽에 미국의 안보 전략이 이제 예전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콜비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에 거부 전략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압도적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부 전략이거든요. 그 거부 전략을 이행하는데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미인동맹의 현대화인데 이거는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위대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 같은 성격으로 변화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아까 박원문 그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무슨 개념으로? 일본이 얘기하는 하나의 전역 구상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본의 하나의 전역 구상이 곧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같이 묶여서 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만약에 미국이 묶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가 뭐 동맹 재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족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바로 전략적 유연성과 직결되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바로 한미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 억제였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견제로 간다. 이 동맹의 성격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주변 언저리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전작권 문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빨리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작권을 빨리 가져왔을 때, 아니 빨리 주었을 때 저희 한미동맹은 형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미국의 사성장군을 일본의 사성장군으로 만들고 한국군의 삼성장군으로 만들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고 축소하고 뭐 다 조정하더라도 전작권은 저희들이 한미 상호 방위 지역의 기본 취지에 맞게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한 북핵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의 성격의 변화지, 주한미군 구조조정하고 뭐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주변
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규정하고 또 이것을 우리 정부에도 이렇게 같이 정책적인 제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떻겠나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또 박 교수님이나 우리 발전자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광대학교 분사학과 김영석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정확하게 한반도라고 안 돼 있고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6-7번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남침을 한다면 김정은이가 자의에 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인데 자의의 의견보다 타의에 의해서 남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중국도 러우 전쟁을 보면서 많은 학습을 했을 겁니다. 최초의 러우 전쟁 최초에는 굉장히 러시아가 힘들다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서방의 지원이 이분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자기들이 대만을 반드시 침공한다고 했는데 침공한다면은 대만만 침공할 것인가? 반드시 김정은이한테 임무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트리거, 전쟁의 방아쇠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자의에 의한 것보다 타의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유동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박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니카타니 겜이라고 하는 방위상이 맺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정부죠. 일본, 한반도, 그리고 필리핀, 그러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고, 그 하나의 정부로 가자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동군사령부, 통합군사령부죠. 통합작전사령부 JOC라고 하는 통합사령부도 만들고, 그게 만들면은 이제 주일미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 이거를 좀 통합군 형태로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지금 주일미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5군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일미군 5만 5천 명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관리만 합니다. 관리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전 통제나 그러면 작전 주의는 누가 하느냐?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JF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를 거기다가 만들고 그러면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지금 통합작전 사령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완시어터 개념으로 이걸 하면 안 되겠냐? 그 구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죠. 한국에서도 반발하고 어디서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저 싱가포르에서 안보회의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One Cooperation Efforts Among Nations, 그러니까 그냥 이 줄여서 오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점점 이제 수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아시아판 나토에서 그 다음에 줄어든 게 완시어트로 갔다가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냥 오션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박원근 교수님 답변 시간 제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가 한미일 협력의 아마 역사상 가장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거나 여기서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원티어터 구상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티어터의 최종적인 목적은 집단 안보 체제, 집단 방어 체제, 나토의 한 5조, 헌장 5조에 있는 형식으로 동맹국 중에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어 체제로 가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춘일 우리 부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미일과 한미 동맹을 묶는다라면 이제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일 관계가 지금 수준까지만 저는 되더라도 정말 만족하고요. 여기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동맹까지 간다라는 것은 한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 그리고 결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근데 걱정은 아까도 제 발표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걸 그리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에브리지 콜비의 거부 전략을 보면 거기 한국이 거의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엔 일본과 필리핀, 호주 그리고 인도가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정책 차관으로서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국가가 오히려 중심이지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일종의 담장 위를 걷는 국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만큼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근데 다행히 에브리지 콜비가 그 미국 대선 전에 하도 이제 그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한 1년여 동안 한국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고 미국 가면 그 사람을 다 만났고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3월달 자신 본인의 청문회 때 이제 방위비 분담으로 계속 동맹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나마 3개국은 충분하게 방위비 국방비를 내고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정희 장군님 말씀하신 거 약간의 제가 좀 말씀을 좀 제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자권 전환을 조속히 하자라는 것을 동의하거나 그것을 뭐 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우리가 조건에 지금 맞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를 상정해서 어떻게 최단 기간 내에 이런 우리의 그 대비 태세와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요소가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워싱턴에서 미국의 그런 그 태도와 자신들의 정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빨리 가져가라는 얘기가 정말 공공연하게 들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마주치면은 이거는 순식간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워닝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강광대 김 교수님 말씀에 당연히 전자권 전략적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앞에 이성훈 실장님도 같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전혀 아니라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대비 태세를 바꾼다면은 신속성과 이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대해서 미군이 증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모든 초점이 중국한테 맞춰져 있는데 중국의 핵에 대한 억제, 재래식에 대한 억제 능력이 미국이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핵의 억제의 효용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게 결코 우리한테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과 비용과 숙제가 크고 많은데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전략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면 이제 대응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상황이 맞지 않다. 처음에 그 전자권 전환이 됐던 게 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고 중공도 넘어가고 다 이제 세상에서 전쟁은 없고 이제 북한도 곧 뭐 중국처럼 소련처럼 민주화되고 이제 통일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뭐 전자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평시만 받고 이제 전시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 정부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하니까 이거 시간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연되어 왔던 거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그 조건에 맞는 전자권 전환으로 방침이 정해졌던 건데
지금은 그 소위 그 탈레르 30년이 지나가고 다시 냉전이 왔잖아요. 그럼 전자권 전환을 논의하던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뭐 편의적으로 재래식은 뭐 한국이 맞고 핵은 우리가 담당해 줄게. 그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래식 전쟁과 지금 만약에 남북한 간의 전쟁을 벌어지면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미 간의 CNI 재래식 핵 통합 작전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지금 연말에 부차장 대회 때 재래식 핵 통합 그 교리 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 교리에도 전쟁 나면은 조기에 전쟁 끝내기 위해서 핵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지금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핵 요소가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핵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을 가져가 전쟁을 수행합니까? 제가 한국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핵을 경험해보고 그 깊이 있게 다뤄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전 작전권을 갖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실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이런 그 논리들을 우리 사회에 좀 전파를 시켜서 그 전자권 전환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임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외교의 건강은 한미 동맹이고 주변국은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가서 아까 우리 전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기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안미 경중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부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용외교거든요. 그 실용외교의 핵심은 국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도 하고 또 동맹 현대화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박원근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9.11 테러가 난 뒤에 사실상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추진한 게 전 세계의 미군의 재배치잖아요. GPR 글로벌 파시주 리뷰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걸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한미 간의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포타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 4월 달이에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뭘 다뤘느냐? 용산 기지 이전 문제, 미사단 재배치 문제, 연합 군사 능력 문제, 군사 임무 전환 문제, 한미 지휘 체계 연구. 이걸 2004년 9월까지 무려 1년 5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느냐?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세협상도 있고 한미동맹 현대화도 있고 그러는데 국익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미국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서 따라만 해주는 것이 이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또 토론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일부러 소개를 안 드렸는데 소개를 안 드릴 정도로 다 아시는 분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네 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